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역사를 함께해온 식품이 있습니다. 농경시대에 접어들며 먹을거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그때부터 여전히 식문화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백색의 음료, 우유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대중화된 음료라 불리며 중요한 영양 공급원의 역할을 해온 우유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한 우유. 우유의 진정한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10월 국내 최고의 젖소를 가리기 위한 품평회가 경기도 안성에서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열병과 코로나19 영향으로 6년 만에 개최된 행사. 그동안의 아쉬움을 떨쳐내듯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발길이 이어지며 여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낙농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만큼 열기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홀스타인 품평회는 그동안 우리 낙농가들이 갈고 닦은 개량 성과를 확인 평가하고 개량의 척도와 개량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수한 고능력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있고 또 우리 낙농인들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단상을 빼곡하게 채운 관계자들부터 호기심 어린 눈의 관람객들까지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젖소들을 만나기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젖소를 가려내고 개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대회. 젖소 개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한 마리에서 지금 한 마리가 과거에는 한 4,500kg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은 10,000kg가 넘기 때문에 그만큼 개량의 효과를 많이 봤고요.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젖소 개량이 무엇보다도 지금은 더 요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체형과 더불어 우유 생산 능력이 중요한 심사 요인 중 하나라는데요.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초청된 폴트랩 심사위원. So the judgment of the cattle are based on their phenotypic of how they look. Based on the highest breakdown is what their mammary system looks like, how high, wide, how well it's attached. The next breakdown is we look at their feet and legs, how mobile they are and how they can walk around the ring. Also their length, their depth, their rump structure. So based on those traits, we look for the overall balance or harmonious blending of parts of the animal that encompasses all those traits best to win the class. 그 시각 대회장 밖에 마련된 계류장에선 출품 준비가 한창입니다. 차분히 자리를 지키는 젖소와 달리 잔뜩 얼어붙은 표정의 김희종 대표는 올해 첫 출품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 김희종 대표의 목장입니다. 보통 1, 2개월 전부터 시작된다는 품평회 준비. 살짝만 더. 네, 됐어요. 김희종 대표 역시 주변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선배 낙농인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가며 약 2개월에 걸쳐 대회 준비를 해왔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품평회에 열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데요. 인파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김희종 대표. 과연 초심자의 행운이 통할지 떨리는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으로 대회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낯선 환경에 젖소가 놀라지 않게 다독이는 일도 빼놓지 않는데요. 쉬고 있어. 쉬고 있어. 드디어 김희종 대표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얼룩무늬의 귀여운 생김새를 가진 홀스타인 품종은 다른 품종의 젖소에 비해 우유 생산량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좋은 품질의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젖소를 가려내야 하는 만큼 심사 역시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김희종 대표.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둥절하게 그냥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감이 살짝 오는 것 같아요. 좀 다음번에는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느새 막바지에 이른 대회. 언뜻 봐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자랑하는 우승 후보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국내 최고 젖소 타이틀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 심사위원의 발걸음도 빨라지는데요. 영예의 대상은 늠름한 자태로 시선을 압도하는 이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함께 온몸으로 우승의 기쁨을 누려보는데요. 뜨거운 관심 속 성황리에 막을 내린 홀스타인 품평회. 이번 대회는 우승을 차지한 최광현 대표에게도 더욱 특별한 대회로 기억될 것 같다는데요. 대통령상으로 처음 격상되는 그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가 있고 세 번째 받은 그랜드 챔피언이지만 더더욱 더 빛나는 그랜드 챔피언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e level of the cattle, I enjoyed the show. Phenotypically, the cattle looked well. I was impressed by the foot and leg structure. It was better than I anticipated coming to the show. 우리나라는 꾸준히 젖소 개량을 지속해온 덕에 젖소 한 마리가 생산하는 우유 양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유 품질은 유질에 좌우되는데요. 그 유질의 유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지방입니다. 개량을 통해서만이 유량과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세계 6위 수준. 짧은 젖소 개량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개량 성적들은 최근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우리의 정액들이 수출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개량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김희종 대표의 목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청결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115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청결만큼이나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젖소들의 먹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료를 먹어야 좋은 우유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목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료 선택에 심혈을 기울였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건초에 무언가 섞여 있습니다. TMR이라고 해서요. 거기 건초, 곡물, 배합사료가 들어간 종합적인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갖가지 채소가 다양하게 들어간 비빔밥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건강식으로 손꼽히는데요. 일명 가축용 비빔밥이라 불리는 TMR 사료 역시
최적의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젖소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비타민제랑 유기태 미네랄제, 곰팡이 흡착제 이렇게 좀 영양제 준 거고요. 세 번째는 소 에너지 사료 줬습니다. 사실 목장 경영 전 사료 회사에 근무했던 김희종 대표. 목장 일은 서툴러도 사료에서만큼은 능력을 10분 발휘해 젖소들의 영양 상태를 체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젖소들이 식사를 즐기는 사이 축사 옆 사무실에선 꽤나 심각한 표정의 대화가 오갑니다. 에너지 사료 먹고 그래서 건물로 따지면 한 32kg? 먹는데 섭취량이 다른 목장보다 높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네. 대화의 주제 역시 사료인데요. 매달 젖소가 짠 우유 샘플을 분석해 우유 생산량부터 품질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매달 한 번씩 검정을 하고 그 기록에 대한 그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를 가지고 소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영양 상태를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영양 성분을 조정해서 소가 최적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네. 그건 좀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단순히 젖소의 배를 불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결국은 소의 건강이죠. 그러니까 유지방이라든가 유단백, SNF라고 하는 무지고용물, 그다음에 이제 MUN이라고 하는 그 우유 내의 그 요소태 질소 가지고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지방이 낮으면 낮은 이유를 찾고, 단백질이 낮으면 낮은 이유를 찾고, 그런 걸 찾아서 개선적으로 계속 해주면서 소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우유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온다는 확고한 신념. 그 신념은 젖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위에 약한 홀스타인 품종의 젖소들이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쨌든 소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고, 건강한 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스트레스 받은 소는 우유 품질에 대해서 좋지가 않겠죠. 정부에서 정한 적정 면적 기준인 16.5제곱미터, 약 5평에 비해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죠. 환기와 통풍을 위해 주변을 개방하고 대형 선풍기도 설치했습니다. 늘 환기와 통풍에 신경 쓴 덕분에 젖소들의 상태가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냄새조차 거의 나지 않는데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부지런함이 필수라는 김희종 대표. 바닥 관리는 특히 중요한데요. 바닥이 습해지면 젖소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치고 우유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목장에서 가장 청결함을 요구하는 곳, 바로 착유장입니다. 우유를 짜는 곳인 만큼 어딜 둘러봐도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착유실 청소, 그다음에 소 밥통 청소, 물통 청소, 이렇게를 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항상 청결하게 사조 관리를 하고 물통 관리를 해야 깨끗한 거 먹고 깨끗한 우유가 나온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질 기준은 이제 세계적으로 위생 등급을 상당히 중요한 품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장의 그런 위상 상태와 또 젖소의 관리 상태는 우유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그 기준을 최고의 기준으로 하여 농장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우유, 위생 등이 좋은 우유, 품질이 우수한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새벽 4시와 오후 4시, 하루 2번 젖소들이 착유를 하는 시간입니다.
젖소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본격적인 착유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 소독을 하는 거죠. 이제 운동장에서 아무래도 그 톱밥이랑 똑이랑 있는데 앉아 있었으니까 잘 닦아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착유를 하는 거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착유 전과 후 잊지 않고 유두 소독을 해줍니다. 착유가 시작되고 목표량을 채우면 착유기가 멈추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착유를 할 때보다 시간도 줄고 젖소의 스트레스도 덜해 원유의 품질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답니다. 갓 짜낸 신선한 원유는 그 즉시 냉각 탱크로 옮겨집니다. 김희종 대표가 생각하는 우유의 본질,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냉각 탱크 속 원유는 신선함을 유지한 상태로 집유 차량을 맞이합니다. 목장 출입 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을 포함해 철저히 방역 작업을 거친 후 입장하는데요. 냉각 탱크 속 원유 또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집유 전 검사라 불리는 샘플 검사인데요. 엄격한 검사에서 합격한 원유만이 공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능 검사를 했습니다. 관능 검사는 눈으로 이게 혈류가 있나 없나, 그다음 냄새 맡아보고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 검사를 했는데 주정 검사는 알코올 70%의 원유 3대 1로 섞은 다음에 흔들어 보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란 거는 2등이나 3패 된 경우에는 유리벽에 알코올병에 순두부 엉기듯이 살짝 엉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불합격을 처리하죠. 세 번째는 비중 검사를 했습니다. 비중 검사는 이제 원유에 수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나, 수치 이상으로 함유되면은 또 저희도 또 불합격으로 또 집유를 못 합니다. 집유 전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원유만이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유가 되고픈 원유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충남 아산, 하루 생산 능력 300톤 규모의 우유 생산 공장. 1962년 기증받은 젖소 10마리가 이곳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1971년 본격적으로 우유 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전용 목장에서 집유한 원유가 들어오면 집유 차량에서 원유 샘플을 채취해 우유의 원료가 될 수 있을지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원유의 외관이나 온도, 성분, 세균수 등을 검사해 원유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착유 단계부터 제품 출고까지의 검사는 총 36가지이며 제품 검사 항목은 228가지나 됩니다. 저희가 원유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항생물질, 세균수, 체세포수 등의 원유 검사를 실시하고요. 완제품 단계에서는 영양성분, 미생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단계도 많고 검사 항목도 많고 실제로 또 그렇게 또 그 모든 기록 관리, HACP를 다 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집유 차량의 저장 탱크에는 여러 목장의 원유가 함께 섞여 있는데요. 만약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탱크 속 원유를 모두 폐기 처리한다고 합니다. 어느 목장의 원유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해서 우유의 재료로 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공장의 문턱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원유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 또한 까다로운 편인데요. 첫 번째는 채색포수가 되겠습니다. 채색포수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젖소에서 생산된 유인지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채색포는 원래 그 유선이라고 하는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세포들의 탈락한 것들, 또는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들,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채색포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색포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젖소에서, 건강한 유병에서 생산된 우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착유 과정에 다양한 이물질들이 유입이 되거나 또 세균들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수를 가지고 위생 등급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채색포수, 세균수를 가지고 위생 등급을 측정하고 우유의 품질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색포수와 세균수에 따라 정해지는 원유의 위생 등급. 우리나라의 원유 위생 등급 기준은 낙농 국가들에 비해 엄격한 편인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이 우리 식탁 위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요. 원유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세포수나 세균수 검사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원유를 착유 농가에서 지뷰를 하면 원유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유대 지불은 현재 원유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유성분 함량과 위생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 검사를 원유 검사 기관인 우리 시험소에서 실시함으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유검사, 공용어 검사 요령에 따라서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검사는 유성분, 세균수 검사, 채색포수 검사 크게 3개로 나누고요. 유성분은 다시 유지방, 유단백, 유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위 같은 경우는 72종의 잔류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제세포수나 세균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생적인 공간에서 주의를 기울여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목장별로 채취한 원유는 각각의 시료병에 담아 차례로 검사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유들은 백색이 아닌 다른 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유업체에서 의뢰한 농가별 검사 시료인데요. 이쪽은 유성분과 채세포 검사 시료고 이쪽은 세균수 검사 시료예요. 저희는 경기 남부권 유업체 검사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업체에서 가져오는 시간도 있고 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검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유성분 검사에는 보존료를 그리고 세균수 검사에는 정균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료가 지금 색깔이 다릅니다.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덕분에 국내 원유 세균수와 제세포수의 위생 등급은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성 검사의 일환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험소에서도 원유에 항생제, 항균제, 농약 등의 잔류물질이 있는지 정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잔류물질 검사에서 기준 초과가 나타나면 그 원유는 당연히 폐기가 되고요. 그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가공 시설과 또 농장의 그런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등급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유는 세계적인 품질을 가진 우유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사히 검사를 통과한 원유는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균질화와 살균 과정을 지나 포장과 함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음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원부자재부터 생산 설비, 사람까지 위생관리에 철저하고 있으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최소 2, 3일 안에 소비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완료된 우유는 출하되기 전 마지막 검사를 통과해야 공장을 벗어나 소비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검사 과정이 남았다는 뜻이죠. 우유에 적용된 엄격함은 다른 곳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안산의 포장용기 제조업체. 우리나라 최초로 종이 우유팩을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국내 유업체 대부분의 우유 포장 용기를 이곳에서 생산한답니다. 종이 우유팩은 원지에 사용되는 펄프를 검수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육안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펄프 속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을 기계로 확인해 걸러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상이 없는 펄프는 인쇄 공정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입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담는 용기인 만큼 내용물만큼이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공정이 이어집니다. 각 업체별 디자인에 맞춰 인쇄되어 나오는 종이 우유팩. 자동화로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을 최소화해 마지막까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종이 우유팩. 진짜 이름은 따로 있다는데요. 정식 명칭은 케이블탑 카톤팩으로 천연 펄프로 만든 판지의 양면에 폴리에틸렌이 코팅된 원지를 사용하여 만든 용기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선우유 포장 용기 시장의 95% 이상이 케이블톱 카톤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잔의 우유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운데요. 그런데 맛도 제조 공법도 모두 다른 우유가 포장 용기만 공통적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 삼각형 종이 우유팩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우유 포장 용기를 종이팩으로 만드는 이유는 타용기에 비해 경제성이라든지 편의성,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은 성형된 상태로 운반이나 보관되어 부피에 따른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으며 음용 후에는 용기의 폐기나 재활용 면에서도 카톤팩에 비해 친환경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이유가 큽니다. 우유는 온도에 민감한 제품이면서 캔처럼 열전도율이 빠른 용기를 사용하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의 미네랄 성분이 금속과 닿으면 산화 또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부유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이로 된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우유의 신선도는 이렇게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주방에서 폭풍 설거지 중인 유미숙 씨.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이지만
부지런히 서두른 덕분에 여유가 생겼는데요. 빈손으로 들어갔던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우유. 간편하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출출할 때면 곧잘 우유를 마시곤 한다는데요. 자주 마시는 편이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고,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먹이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좋아서 계속 2-3잔씩 마시고 있어요. 잠시 후 외출에 나선 미숙 씨. 먼저 손이 가는 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큰 고민 없이 과자 고르기를 마치는데요. 마침 똑 떨어진 우유를 구입하기 위해 우유 진열대 앞에 서는 미숙 씨. 조금 전과 달리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번엔 다른 우유를 집어들고 한참을 고심하는데요.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우유 뒷면의 영양 성분표입니다. 유통기한만 확인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 들어 영양 성분과 함께 꼭 확인하는 것이 있답니다. 국산 원유가 함유된 우유에만 부착되는 인증마크인데요. 제조 일자나 그 페일미크 마크를 확인하고 사거든요. 일단은 국산이니까요.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미숙 씨처럼 국산 우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우유 구입 시 K밀크 인증마크 여부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로 한창인 주방. 아이들은 나란히 책상에 앉아 독서에 집중하는데요. 얼마 안 가 자리를 이탈하는 아이들. 출출한 지 곧장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미숙 씨가 선택한 건 우유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챙겨주고 있다는데요. 영양소 때문에 챙겨주고 있습니다. 단백질하고 칼슘이 있어서요. 옛날부터 우유 먹으면 키가 커진다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항상 우유 먹으면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과 칼슘.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겐 더욱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성장기 어린이에게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 또 칼슘인데요. 단백질은 뼈와 근육의 주재료이고 성장기 아이가 자라는데 필수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데요. 특히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다른 음식보다 약 2배에서 3배가 높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우유의 칼슘 함유량은 다른 식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영양 권장 섭취량을 5년마다 제시를 합니다. 그 영양 밸런스를 위해서 우유를 하루에 1 내지 2잔 정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한 식품 우유. 우유는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했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우유의 등장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우유로 만든 식품, 즉 유락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유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에는 유우소라는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왕실과 일부 귀족들에게만 우유를 공급하고 귀한 식품으로 여겨졌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우유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낙농진흥법 제정과 함께 낙농산업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유업체들이 생겨나며 우유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낙농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우유 급식이 시작되며 우유 소비량 역시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옛말이 된 지 오래. 우유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유 같은 경우에 많은 연령대에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사실 음식이고 단백질 식품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층의 국내 소비자 수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유 소비 시장도 위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유 소비량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수입 멸균 우유의 등장인데요.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던 멸균 우유 수입량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국산 신선 우유의 자리를 꿰찬 수입 멸균 우유. 국산 신선 우유와 수입 멸균 우유,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멸균 우유는 135도에서 150도에 이르는 초고온에서 2에서 5초간 살균해 유익균을 포함한 모든 균을 박멸한 우유를 말합니다. 멸균 우유의 경우 빛과 공기를 차단하는 종이팩에 담아져서 부패 속도가 늦기 때문에 상온에서 1개월간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원유의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신선 우유.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열흘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수입 멸균 우유는 원유의 품질 정보를 알기 어렵고 유통기한이 1년으로 매우 깁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신선식품으로 국내의 경우 2일에서 3일 내에 신선한 상태로 유통이 되지만 수입산 멸균 우유의 경우에는 유통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원유 등급이 표기되어 있는 국산 우유와 달리 원유 등급이 표기되지가 않아서 안전성 검증이 힘들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원주의 한 대학교 실험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국산 신선 우유와 국산 멸균 우유, 그리고 3종의 수입 멸균 우유를 대상으로 특별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가수분해적 산패가 일어나면은 쓴맛, 떫은 맛, 그리고 염소치 등의 이치가 발생하고요. 산해적 산패가 일어나면 페인트치, 그리고 판지치 등의 이치가 발생합니다. 국산 신선 우유와 국산 멸균 우유, 수입 멸균 우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해 맛과 향, 냄새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총 3차례에 걸쳐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가수분해 산패도란 우유 속 지방의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신선한 우유일수록 숫자가 낮게 나타납니다. 지방 산패도는 우유 속 지방이 얼마나 산패됐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불쾌한 냄새와 관계가 있는데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산 신선유와 국산 멸균유의 가수분해적 산패를 나타내는 상가는 0.7 미만으로서 정상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산화적 산패도는 국산 신선유를 비롯해 모든 멸균유가 정상 수치를 나타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유업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중국으로 신선 우유를 수출하고 있다는데요. 조금씩이지만 수출량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과 매우 가깝고 또 신선유 형태로 그 냉장 유통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국산 신선우유처럼 모든 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콜드체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신선함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더 많은 나라에서 국산 신선우유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또 하나의 목표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를 마시기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능성 우유 제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서 우유 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국내 낙농가들과 유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최상 품질의 우유를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농가와 유업계에 닥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이런 시기로 인해서 물류 대난으로 인한 그 사료값 폭등,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유가 폭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국내 목장 수가 점점 줄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낙농 산업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국가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하며 건강을 책임져온 우유. 목장에서 갓 짜낸 원유가 한 잔의 우유로 탄생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우유의 본질을 지키려는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비록 위태로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분명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오해와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것처럼요. 현재 국산 우유와 낙농업 발전을 목표로 꾸준히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원유의 생산 환경, 품질 등 다방면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낙농 선진국임을 각인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채널 A